쉽게, 빠르게, 편하게. 아니 이게 올림픽도 아니고 뭔 말이야? 요즘 기업이라면 하나씩 가지고 있는 홈페이지. 하지만 홈페이지는 직접 만들기도 어렵고 비용도 천차만별.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짜잔 나타났다. 바로 아이네임즈의 스마트 빌더 탄생. 반응형 홈페이지는 물론 다국어 홈페이지 구축 지원과 180여 개의 업종별 템플릿으로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다? 아니 이게 참말인겨? 검색창에서 스마트 빌더를 검색하면 만날 수 있다. 지금 바로 데모 체험도 하고 1개월 무료로도 사용할 수 있으니 직접 쓱 확인해보세요. 조사장, 너 빅터 앱에 설치 안 했어? 빅터가 뭔데요? 모르는데 어떻게 설치를 해요? 아, 왜 몰라?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빅터를 몰라? 에이, 잘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설치해요? 빅터는 요즘 핫한 빅데이터 기술을 통해 주식 투자에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분석하는 앱이잖아. 매주 주요 언론에 2개 종목씩을 2년간 분석해서 적중률이 70%의 대단한 수익률을 보여주는 엄청난 앱이라고. 어디서 설치할 수 있죠? 으아, 이런 답답한 사람. 구글 플레이에서 빅터를 검색하라고. 최강 주식 분석 어플리케이션 앱 빅터. 구글 플레이에서 빅터를 검색하세요.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궁금해하지만 아무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 주제들을 선정해서 얕게 한번 파보겠습니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줄여서 지대너볕 103회 정신이상 특집 지금 시작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자기소개로 시작한 날입니다. 저는 신자유주의 미스테리 관심 많은 최 사장입니다. 제 자신이 광인임을 하루가 다르게 깨달아가고 있는 남자, 깡쌤입니다. 네. 깡쌤이 자기소개가 다이나믹하게 변화하고 있어요. 덕이 많은 덕실입니다. 김도인입니다. 또 닦는 김도희까지. 어떻게 뭐 잘 지냈죠? 한 주 만에 봤는데 정신특집 빵빵 터지고 있습니다. 성격 분석 또 그랬고 광기 역사도 그렇고 성격 장애인데. 성격 장애, 네. 성격 장애 그리고 광기의 역사까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셔가지고 강박은 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것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근데 어떤 분이 올려주셨더라고. 최 사장 이렇게 네이버에 쳐보셨나봐. 네. 그랬더니 분열형 성격장애가 관련어로 같이 뜬다고. 분열성 성격장애가. 걱정입니다. 날 모르는 사람이 최 사장이 누구지? 쳤는데 옆에 분열성 성격장애자. 걱정됩니다. 앞으로 어떤 비판들이 있을지 알 것 같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덕실이가 준비했죠? 네, 사이코패스. 사이코패스. 사이코패스가 어떤 건지 잘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흔히 우리가 사이코라고 하는 얘기들 있잖아요. 쟤 사이코 아니야라고 하는 것들이 그 사이코와 사이코패스의 어떤 상관관계가 과연 있느냐. 그냥 네. 사용하는 거거든요. 저 이상해. 저 사이코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희는 막 엘렐레 막 이런 사람들을 사이코 같다고 막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엘렐레요? 네, 막 이렇게 머리 꼭 꽂고 다니고. 네. 그런데 지금 꽂으신 거 아닙니까 지금? 비밀로 하려 했는데. 그런데 실제로 그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거랑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반사회성 인격장애라고 하는 그 소시오패스로 번역되기도 하는 그런 부분이랑도 또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사람마다 조금씩 말이 다른 것 같아요. 이제 미국의 DSM에서 주어지는 그 도희님이 지난번에 하셨던 거 있죠, 지난주에. DSM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설명이 있었지. 네, 지지난주에. 네, 그 부분을 방송을 들으시면 되겠지만 거기서 진단하는 기준은 지난번에 제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시대에 따라서. 맞아요. 근데 거기서 진단하는 기준과 어떤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기준과 또 어떤 의사 선생님,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기준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특징들도 조금씩 다르고. 그 얘기구나. 네. 우리가 미친놈이라고 부르는 사람과 사이코패스, 그리고 소시오패스 이것들이 그 어휘를 사용하는 사람마다 다르다. 전문가들마저도 다르다는 거죠. DSM 같은 경우에는 사이코패스는 특별히 없어요.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를 이제 묶어서 반사회성 성격 장애를 그냥 안티소셜이라고 하거든요. 그래? 네. 그런데 사이코패스의 경우에는 모든 사이코패스가 다 소시오패스가 되는 건 아니다라는 견해들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왜냐하면 DSM의 기준을 보면 그거는 사회에 문제가 되는 행동들을 반복적으로 나타내는 게 진단 기준이에요. 네. 그런데 그런 특정한 성격 장애가 있으면 이거 장애라고 해야 될지 이따가 토론을 할 수도 있는데 시간이 되면 어떤 특성이 나타나는데 이 경우에 사회 문제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고
재미있는 거는 요즘 사회가 그런 특성들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이코패스의 특성들을 요구해요. 아,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걸 다르게 봐야 되는 게 아니냐. 우리는 흔히 뭐 유영철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네네. 뭐 강호순을 생각하고 그렇지. 이런 식으로 소시오패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뭐 연쇄살인마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더라. 너무나 실제로 굉장히 많은 사이코패스들이 정상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살고 있고 매력 있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도 하고 두둔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지금 같이 중립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반대도 있겠지. 정상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도 아까 덕실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사회에서 어느 정도는 그런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가 보이는 성격들을 요구하기도 하니까 거기에 맞추기도 한다. 뭐 그런 그렇죠. 그건 사실 2부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네. 뭐 항상 저희가 계획한 것처럼 가진 않기 때문에 원래는 1부에서 이야기하려고 했었던 거는 사이코패스의 어떤 기준과 소시오패스들이 어떤 그러니까 특징을 나타내는지 그리고 뭐 사례들을 좀 하려고 했고 2부에서는 오히려 그런 사이코패스를 요구하는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좀 토론을 해볼까 했어요. 네. 그랬는데 뭐 여러 가지 저희 사정상 준비는 다 했으나 준비 다 이제 준비는 완벽하게 돼 있으나 혹시나 그렇게 되지 않게 되면 항상 그렇잖아요. 다음에 또 다뤄보면 되니까 좀 편안한 마음으로 하려고 하고요. 네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어떤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많이 정리를 한 거긴 해요. 그리고 책으로 출판된 부분들 한 2-3권 정도의 책을 보면서 결국엔 제 나름대로 정리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사실이다, 이게 팩트다라고 받아들이시면 좀 안 되고 덕실이의 견해다. 네, 저의 견해 그리고 다양한 분들의 견해들을 취합해서 이런 게 아닌가라고 좀 소개하는 정도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현대 심리학과 현대 정신의학을 총집대성해서 덕실이가 정리해 준다는 거잖아. 그러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강박이 있는 저니까. 지난주부터 정리가 유행이야. 그러니까 기대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먼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어요. 결론을 내리자면 사이코패스는 뭐가 결여되어 있는가를 이야기할 때 이제 양심으로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양심이 결여된 사람이다. 사이코패스는 양심이 결여된 사람이다. 네. 그런데 그 양심이 결여되어 있다고 해서 항상 범죄를 저지르는 건 아니라는 건 아까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을 안 드릴 거예요. 좀 가치 중립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돼요. 양심은 선한 것이고 언제나 좋은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물론 그렇죠. 근데 양심이 없다고 해서 다 그 시리얼 킬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다 뭐 나쁜 놈이거나 그런 건 아니다. 그렇죠. 그러면 양심이 도대체 뭐냐부터 이제 사실 이거는 궁금했거든요. 다른 철학 전공자분들한테 양심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하긴 했는데 그 질문 좀 이따 드리도록 하고 그 전에 궁금한데 그 사이코패스가 양심이 결여된 것이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은 누가 있어요? 좀 구체적인 사람이 있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실 감정을 좀 이입하는 능력 혹은 공감 능력이 저하됐다라고 하는 이야기 견해가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양심에 거기 포커스를 맞췄었던 분이 마사 스타우트라고 하는 분은 이제 당신 옆에 소시오패스라는 책에서 마샬 스타우트. 네, 마사 스타우트라고 하는 분은 마사 스타우트? 네, 마사 스타우트. 마사 스타우트. 그만해 이 자식아. 야, 이름이 뭐 이렇게 복잡해요. 복잡해? 마사 아닙니까? 스타우트. 네. 라고 하는 분은 이제 양심이 핵심적인 부분이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뭐 하시는 분인가요? 정신과 의사시고요. 심리학자면서 하버드 의과대학 정신의학과 임상 강사이십니다. 미국인이구나. 네. 근데 이분이 이 책뿐만 아니라 이제 교차 검증을 하기 위해서 봤었던 다른 책에서 또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쪽 계열에 있어서 그냥 좀 권위가 있는 분들 중에 한 분인 것 같아요. 네네. 이분이 이제 양심에 대한 이야기부터 접근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만약에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사랑하고 아끼는 감정, 양심 이런 것들을 빼버리면 삶의 목표가 뭐가 남을까요? 양심을 제거하고 나면 삶의 목표에서 무엇이 남냐고? 네. 사랑하는 마음, 뭐 아끼는 마음. 네. 근데 최 사장님은 그런 거 이미 없지 않나요? 예? 왜 그래? 아니야. 뭐예요? 삶의 목표가? 난 삶의 목표가 일류의 사랑. 양심은 있는 것 같아. 최 사장님은. 근데 사랑하고 아끼는 감정은 조금 아니야. 약하다고 그때 결론 난 거 아니었어요? 너희가 몰라서 그래.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깜짝 놀래요. 사랑의 정의 물어봐야 될 것 같아. 그게 이제 최 사장 같은 케이스는 누가 자기한테 이렇게 개입하는 거 싫어하는 거 그런 거 아닙니까? 개입하면 아구리 날리고 싶고 개입하지 않으면 사랑하고 싶은 그런 관계 있습니다. 약간 고양이 같네. 그래서 양심을 빼버리면 일반적으로 삶의 목표는 뭐가 남아요? 생존? 살아남기. 생존. 쾌락도 맞는 것 같아요. 생존의 그냥 방식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좀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쾌락을 추구하는 삶. 또 강 선생님은 아무튼 쾌락을 추구한다고 하셨습니다.
나도 그럴 것 같은데 네. 쾌락을 추구하는 삶일 것 쾌락, 같아. 추구, 고통, 좀 회피. 구체적으로 말해줘. 이건 제가 테스트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쾌락도 너무 많잖아. 인류의 쾌락을 느끼겠다. 뭐 지적 쾌락을 느끼겠다. 깡 선생님은? 저는 식욕을 느끼겠습니다. 네. 나는 근데 이거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양심이 결여되어 있으면 어떤 목표가 생길 것인가. 그냥 좀- 자기 성공 아닌가? 자기가 성공하고 안락하고 그냥 배부르고. 그렇죠. 나의 성공, 네. 주변의 어떤 눈치 같은 거 전혀 볼 게 없죠, 그렇죠? 네. 그리고 뭐 규칙 같은 것도 굳이 내가 뭐 지켜야 될 필요가 없으니까 그지. 이렇게 눈치를 살살 보다가 나한테 가장 유리한 선택들만 하면서 살면 되겠네요. 초인. 그래, 초인이네. 초인 아닙니까? 근데 저는 정말 이거 보면서 초인이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그걸 아. 두둔하는 얘기도 있었고. 아 그래요? 네. 음. 두둔하는 책에서는 이제 그렇게 식으로 이야기를 하긴 네네. 하죠. 지금 말씀하신 게 너무 정확해서 좀 놀랐어요. 남을 이기고자 하는 마음은 남을 거다. 그러니까 생존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이타적인 생존이 아니라 이길 거다. 경쟁을 할 거다. 그래서 사이코패스는 실제로 양심이 절여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한다면 권력을 굉장히 사랑해요. 그래서 니체적인데? 올라가려고 해요. 예, 위로 올라가려고 해. 남을 밟으려고 하고. 근데 그 과정에서 힘의 누구나- 의지를 발휘하는 사람인가? 그렇지. 네. 근데 누구나 경쟁을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좀 절제를 하면서 경쟁을 하잖아요. 이것까지는 안 해야 될 것 같아. 야, 이렇게 치사망업까지는 안 써야 될 것 같아. 근데 그런 부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먹이사슬 꼭대기에 사이코패스가 많이 있다라는 주장이 있는 겁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오프 더 레코드라고 하지만 분명히 최 사장님은 내보내겠지. 아니 오프 더 레코드를 하겠습니다. 네. 라고 하고 나가는 거죠. 발음은 똑바로 해주세요. 오프 더 레코드지만. 그 친구를 만났어요. 얼마 전에 친구를 만나고 인터넷에서 제가 봤었던 글을 물어봤어요. 저는 이제 어떤 기업에 들어가서 회사 생활 한 적이 없기 때문에 회사 생활하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이제 대기업에 다니는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인터넷에서 봤는데 인터넷으로 대기업을 배웠는데 여기서는 저 위에 이사까지 올라가고 이제 그 간부 자리에 올라가려면 네. 뭐가 필요하냐 봤더니 A, B, C의 어떤 요소들이 필요하다더라. 정말 그래 하니까 친구들이 다 정말 맞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 네. 궁금한데? 대기업의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려면 ABC가 필요하다. 네. 그 뭐가 친구들의 이름이라든가 그 친구들이 어느 기업을 다니는지는 말 안 했으니까 괜찮겠죠. 네. 실제로는 입사하는 사람들 중에 정말 극소수만이 위로 올라가잖아요. 네. 그럼 그 사람들은 정말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있죠. 그건 기본이야. 능력이 없는데 올라갈 수는 없어. 그냥 능력이 비슷한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이잖아요. 네. 그럼 그 중에서 특별히 부각을 나타내려면 겉모술수를 통해서 정말로 남을 밟으면서 올라간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보통은 자기가 안 돼요. 나는 저기 갈 수 있을 거다. 아니면 거기까지 못 갈 거고 몇 살 때 정도 되면 아마 여기서 나갈 거다라는 걸 대충은 안다는 거예요. 물론 이건 확실한 건 아니지. 그 친구들의 견해니까. 네. 근데 대부분 안 돼요. 뭘 갖고 할 수 있냐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지를 본인이 알아요. 그러니까 나를 끌어주는 라인이 있느냐를 알아. 기도에서 음성을 듣나? 아니지. 학연지연 혈연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러니까 나를 끌어주려고 하는 윗사람이 있는지가 중요하고 그게 네. 없으면 이제 일단 불가능한 거니까. 두 번째는 남을 피도 눈물도 없이 밟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본인이 아는 거예요. 근데 나를 끌어줄 사람이 있는데 내가 올라가려면 좀 어떻게 보면 비열한 행동까지 해야 돼. 그리고 그런 행동들을 하면서 눈 안에 들어와. 윗사람들이 볼 때는 저 능력 있어. 일 잘해. 저 프로젝트 성공적으로 했어. 그래서 이제 끌어주기 시작해. 그러면 그 주변 사람들이 그걸 모를까요? 알죠. 수근수근 하기 시작했죠. 뒤에서. 그거를 또 신경 쓰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동료들이 좀 누구 부장 완전 이렇게 빨아줘서 올라가잖아. 이런 수근거림이 있어도 네. 그러거나 말거나 난 올라가고 있으니까 신경 쓰지 않는 초인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제가 느꼈던 것도 뭐였냐면 어떻게 보면 사이코패스가 가지고 있는 덕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특성 중에 하나거든요. 신경 쓰지 않는 거. 그래서 나는 이거 동의하기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네, 약간 극단화돼 있는 사례인 것 같기도 하고. 이거 그거 아닌가요? 그 어떤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잖아. 뭐가 있냐면 우리가 부자 혹은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서 악의적인 감정을 갖기가 쉽기도 하고 뭐 니체가 원한의 도덕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노예들 같은 경우에 주인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악한 놈, 나쁜 놈이라고 평가하고 싶다는 거지. 왜냐면은 그렇게 했을 경우에 내가 선한 존재, 좋은 존재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는 것도 아닐까? 왜냐면 모든 사람이 어느 정도 타인을 뭐 이용하기도 하고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 타인을 미워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자기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럼요. 그런데 이제
굳이 성공한 사람들한테 우리의 어두운 면을 다 투영해가지고 마치 저 사람은 그게 강화되어 있는 것이냐. 그것도 그런 건 맞을 아닌가.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수성가에서 성공한 치킨집을 운영한다. 이거랑 다른 경우인 게 사실 개인의 능력치라고 하는 건 비슷한데 예를 들면 이런 거를 예를 들어줬어요. 내가 있고 나는 라인을 탄 사람이고 사실 나보다 몇 달 전에 입사한 나의 상사가 있어. 근데 중요한 프로젝트, 이건 성공하면 분명히 눈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프로젝트를 그 사람한테 안 주고 나한테 던져준다는 거예요. 기회 자체가 안 주어진다는 거지. 얘는 이상 호들의 일만 계속 시켜야 돼. 얘기를 쭉 들으면서 듣다가 보니까 그 뭡니까 어떤 진화 심리학 이런 것도 좀 생각이 드는 것 같고 특히 이제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뭐 7, 80년대부터 한 90년대까지도 혈연, 지연, 뭐 학연으로 가지고 서로 밀어주고 땡겨주고 하는 어떤 그렇지. 예, 뭐라고 해야 돼? 그 카르텔 같은 게 있었고 네. 내부에 지금 뭐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뭐 사람 사는 사회에서 그런 게 없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특히 이제 한국 사회 같이 어떤 개인주의보다는 조직주의 문화가 발달한 나라 같은 데서는 좀 이제 그 조직 내부에서의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승진의 사다리? 를 타기 위해서 독실이님이 말한 것 같은 태도가 어느 정도는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 올라가고 걷어 차버려야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죽창이 필요한 거죠. 그렇군요. 네, 오랜만에 죽창 얘기하니까 또 뿌듯한데. 예. 그 실력이랑 어떤 성과 말고 깡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사회에서 뭐 지연이나 하경이나 그 외부적인 다른 요소들이 더 중요하게 작동하는 건 사실인 것 같다. 있다라는 거죠. 그런 요소들이. 그게 절대적인 거는 아닐 수 있어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능력이 비슷한 사람들인 거예요. 2,000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 예를 들면 10명만 올라갈 수 있어. 그러면은 위에서부터 뭐 실력대로 10명을 뽑는다는 것 자체도 불가능하고 사실 입시에 대한 비판 중에 하나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런 건 불가능. 그럼 누가 올라갈 것이냐는 걸 얘기할 때 물론 우리가 어떤 시기의 감정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여기에 정확히 들어맞는 사람도 물론 있을 거고 안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부각을 나타내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 근데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어 있고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 사회의 구조 자체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냐라는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제가 거예요. 이해한 바로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 성취를 이룬 사람들이 사이코패스다 이 결론이 절대 아닌 것 절대 같고요. 아니죠. 그럴 수는 없죠. 이제 사이코패스가 보여주는 몇 가지 행동 패턴들이 네. 우리 사회생활 혹은 조직생활을 하는데 유리한 측면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 네. 그 근거는 내가 친구한테 물어봤다. 알겠습니다. 아니야, 사실 책을 정리하다가 네. 그냥 물어봤어요. 그게 생각이 나갔고 처음 봤었던 책은 그거였어요. 오히려 그 성공한 사람들 중에 사이코패스가 많은 이유를 분석한 책이었는데 거기서는 오히려 되게 긍정적으로 봐요. 그리고 우리가 사이코패스의 그런 특성들 있잖아요. 네. 좀 뭐 불굴의 의지라든가 두려움이 없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본받는다기보다는 그런 그러니까 뭐 객관적으로 봤을 때 뭐 성공한 사람들이 사이코패스적인 기질이 있었다 정도를 좀 설명한 책이 그렇죠. 어떤 겁니까 도대체 그런 뭐가? 나는 사이코패스다 이런 책인가? 천재의 두 얼굴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책인데 이건 케빈 더튼이 지은 책이에요. 네, 이것도 그냥 재밌었어요. 그냥 보면서. 케빈 더튼? 네, 케빈 더튼. 케임브리지 대학의 세인트 에드먼즈 칼리지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하면서 사회심리학을 가르치고 있는 분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제 양심이 기본적으로 결여되어 있는 사람을 사이코패스라고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혹은 뭐 공감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감정이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거는 절대적으로 감정이 없는 사람을 우리가 상상해야 돼요. 그렇지 않게 사실 쟤도 있을 거야. 나랑 비슷한 생각일 거야. 이거 보면서 마음 아파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이코패스를 정확히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결론이 도달하는데 혹시 나 사이코패스 아닐까? 나 문제 있는 거 아닐까? 라고 걱정하는 사람은 사이코패스가 아니에요. 사이코패스는 걱정을 안 하니까. 그래요? 나 한 번도 걱정해 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걱정되는데? 그 걱정이 되면 아무튼 아닌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이코패스가 본인이 사이코패스인지 아닌지 혹시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준은 조금만 금방 있다가 할 거고 네. 상상을 한번 해볼 수 있게 할게요. 사이코패스를 상상해보기. 조금 있다가는 이제 실제로 어떤 뭐 내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보네. 네, 기준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PCLR 테스트가 있는데 그 PCLR? 전에 사이코패스의 삶이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요? 당신에게 양심이라고는 전혀 없고 무슨 짓을 하든 죄의식이나 가책을 느끼지 않고 낯선 사람, 친구, 심지어 가족의 안녕을 걱정하는 마음조차 없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가족도 관심이 없어요. 아빠를 보면 무슨 생각하냐면 계산하는 거예요. 저분이 돌아가시면 내가 얼마를 얻게 되지? 유산이 얼마가 되지? 뭐 여동생을 보면서도 쟤는 귀찮은 존재야. 내가 뭐만 하면 울어. 내가 황소개구리를 터뜨렸더니 그 폭죽으로 그거 갖고 막 자지러지게 우니까 귀찮아. 싫다. 왜 우는지 모르겠어. 약간 이런 진짜? 가족에 대한 어떤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전혀 없다고 상상을 해볼게요.
그 어떤 이기적이거나 게으른 짓 혹은 남에게 해를 끼치는 부도덕한 짓을 하고서도 평생 수치심을 느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이 수치심. 사람들 그렇게 상상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다고. 그리고 책임감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 남에게 잘 속는 바보 같은 사람들이 아무런 의문 없이 받아들이는 쓸데없는 짐인 거예요. 책임감 때문에 나 이거 해야 돼. 야 약속했잖아. 이거 바본 거야. 왜 그런 짓을 해. 이런 사람이에요 이제. 냉철하고 자기 이익을 잘 아는 사람들은 뭐 책임감 같은 거나 뭐 약속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네. 근데 여기다 하나를 더 하는데 이런 나의 심리 상태가 보통 사람들이랑 극적으로 다르잖아요, 사실. 극단적으로 다르다는 거를 잘 안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흉내낼 수 있어. 죄책감이 있는 척해. 근데 자기가 다르다는 걸 스스로 인지하나? 인지하게 된대요. 아, 살면서 그래? 인지하게 된대요. 내가 뭔가 다르구나를 알게 된다는 아니 거야? 남들을 다르다고 인지하죠. 아. 남들이 나랑 달라. 근데 타인이 자신과 다르다는 차별성은 누구나 정신질환이나 성격 장애가 있어도 인지하는 부분이죠. 그래요? 자신의 독자성을 인지 못하면 자아관념 자체가 없는 건데. 그렇죠. 근데 그러면- 지금 쭉 길게 읽어주신 부분이 그 독실님의 어떤 내면을 읽어주신 겁니까? 일기 아니요, 아니니까? 그렇게 상상해보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펼친 거 이 기자인 것 같은데. 독실이는 아무리 봐도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는 아닌 것 같아. 맞아요. 행동하는 걸 보면. 행동하는 걸 보면 이 책임감이나 이런 거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맞아요. 약간 결여되어 있긴 한데 뭐 어쨌든 시간 약속도 잘 안 지키고. 아니, 주변에 신경도 많이 쓰고. 지금 도희님이 말씀해주신 부분이 되게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우리 누구나 남과 내가 다르다고 느끼는데 그러니까 범주를 묶을 때 네. 사이코패스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 때문에 저 사람들이 바보같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가 저 사람들을 저렇게 행동하게 한다. 바보처럼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코패스들은 양심은 신기하다고 느껴요. 신기한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너무 순진하고 그 도덕성이라고 걔들이 얘기하는 게 되게 우스꽝스러워요. 그래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있잖아요. 성공의 목표가 있을 텐데 그걸 위해서조차도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려 들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갖고 조종하면 되잖아. 왜 안 하지? 다 너무 바보 같다. 왜 쉬운 길이 있는데 왜 안 하지? 잘 이해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쟤네들 저렇게 작동하고 있구나. 네. 우와. 그래서 양심 때문에 어떤 행동을 안 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혹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한대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아. 다 부도덕해. 쟤나 나나 똑같아. 근데 양심이라고 불리는 불가사의한 무언가를 가장해서 행동한다고 생각해요. 다 가면이야. 쟤네들 다 가식이야. 이해가 안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네. 가식 덩어리들이다. 네. 그래서 세상에서 유일하게 솔직하고 정직한 사람들은 사이코패스들 뿐이다. 그러니까 가짜들의 사회에 존재하는 진짜는 나다, 우리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게 되겠구나. 모든 인간은 자기 정당화하니까 그렇게 정당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자기가 선천적으로 뭐가 결여되었다. 정말 선천적으로 결여된 사람이 이해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눈이 없이 태어났어. 그럼 시각이 어떤 건지 아무리 설명한다고 해도 우리가 그걸 느낄 수 있을까 싶은 생각. 그렇지. 그렇죠. 귀가 없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사람은 청각이라고 하는 걸 아무리 설명해줘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냥 정말로 양심이 약하다가 아니라 없는 사람들 태어날 때부터 혹은 어떤 양육 과정에서 그럴 수도 있겠죠 물론. 네.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양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들이. 신기하구만. 반사회성 성격 장애들이 기본적으로 사회관이 어떠냐면 약육강식의 세계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공적 장소나 사회적인 장소라고 생각하지 않고 개인의 사적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사회나 집단이라는 것이 네, 사적 네. 공간이다. 모든 곳이. 네, 그래서 지금 독실님 말씀하신 것처럼 양심이나 사회적인 규칙 자체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규칙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임의로 설정된 약속이거나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기 위해서 만든 규칙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힘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거 어길 수 있고 강한 사람이 약한 애를 폭력으로서 뭐 걔네들 생명이나 재산 언제든지 괄취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그걸 지키고 있는 애들은 약한 애들인 거죠. 초인 아닙니까? 생각나는데? 초인. 누가 생각나? 초인 같은데. 입법자. 자기 삶의 주인 아닙니까? 네. 네네. 도인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견해에 대해서는? 어떤 규칙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요? 아니요. 초월자 아닌가. 그거는 니체가 사이코패스라는 주장에 니체 대해서. 얘기를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기 힘든데 뭐 아주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이거는 그렇게 볼 2부 수밖에 때 그 독실님이 요즘 사회에서 사이코패스적인 덕목을 선호하는데 이거 어떻게 되냐 토론할 때 저 아까 하고 싶은 얘기 있었거든요. 네. 그거 연결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2부 때 기대하겠습니다. 빨리 해야겠다. 자, 그러면 이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죠. 그런데 우리가
양심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숨기는 건 되게 쉬워요. 왜냐하면 누구나 양심이라고 하는 건 인류 보편적으로 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 쟤도 내가 있을 거라고 상상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몇 가지 부류를 묶어볼게요. 돈과 권력을 갈망하고 양심은 눈꽃만큼도 없는데 IQ는 아주 대단히 높아. 그런 부류, 첫 번째 부류죠.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너무나 쉬워. 보통은 다른 사람 같으면 성공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끈질긴 양심의 옥소리 때문에 포기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뭐 겉모습도 아까 얘기한 게 될 수도 있고 뭐가 됐든 간에 이런 거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감쪽같이 해버려요. 그래서 사업, 정치, 법률업, 은행업, 국제개발 이런 권력 지향적인 직업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하면 쫙 그 차디찬 열정으로 이력이 쌓아집니다. 쭉 올라가요. 예를 들어서 아주 간단하겠지. 경쟁 업체가 있는 거야. 그래서 같이 요번에 PT를 통해 가지고 무엇인가 영업적 성과를 내야 돼. 그러면 사람들이 안 볼 때 경쟁 업체에 가가지고 그냥 컴퓨터를 포맷하거나 PT를 못하게 한다거나 그렇게 하면 되니까. 그리고 심지어 그게 드러났어. 그랬을 때도 개인이라면 참 민망하지만 기업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야, 기업의 세계가 원래 그래. 니네가 관리 똑바로 못한 너네도 잘못인 거 아니야? 근데 이런 자기 합리화는 사이코패스 안에서 되게 많이 일어나요. 방금 이 얘기하는 독실의 눈빛이 장난 아니었습니다. 원래 삶은 그런 거지. 이러면서. 네, 이게 그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성공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인 거고, 이제 물론 이거는 추측이긴 한데 많은 그 심리학 전문가들이 이런 사람은 사이코패스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했었던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이제 좀 대통령들도 있어요. 미국 대통령 되게 역대 유명하고 사실 케네디도 나왔었고 그래요? 그런 것들을 나중에 검사를 하는 그냥 생각해 보는 거잖아요. 이런 언행을 보였고 이런 행동들을 보였는데 이거는 이런 거다라고. 자, 조지 부시는 아니죠? 그 사람 그냥 바보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트럼프는 뭘까? 트럼프는 바보. 두 번째 부류입니다. 양심을 지닌 사람이라면 결코 고려하지 않을 온갖 일을 다 하긴 하는데 지적 재능은 딱 평범해. 그냥 평범한 이상이야. 평균 이상 정도. 근데 내가 너무 그렇게 영악하게 행동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당신이 영리하다고 생각하든가 월등하게 똑똑하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나는 이미 알아. 뭘 아냐면 남모르게 꿈꾸는 권력의 정점에 도달할 능력이나 창의성은 없어요. 나는 CEO가 될 수는 그러니까 대기업 CEO까지는 못 갈 것 같아. 확실히.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걸 알아요. 그러면 세상에 대해서 분개하고 왜냐하면 그 경쟁만이 삶의 어떤 목표 중에 하나니까 시기하죠. 그럼 이런 사람들이 어디로 갈 수 있게 되느냐? 별다른 감독을 받지 않으면서 소수의 개인이나 소규모 집단 그리고 이왕이면 상대적으로 무력하거나 취약한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직업으로 갑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무시무시하죠. 교사, 심리치료사, 이혼 전문 변호사. 심리치료사? 그거 사례가 있어요. 정신과 의사 같은 심리치료사인데 사실 사이코패스였고 뒷이야기 어차피 책을 안 갖고 와서 소개를 못하니까 간단히 설명하자면 14년 동안 근무를 했거든요. 14년 동안 근무하면서 굉장히 유능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했고 그 인포메이션에 있는 그분 있잖아요. 그 뭐라고 하지? 뭐 간호사라고 합시다. 네. 간호사랑도 관계가 너무 좋고 가끔 저는 환자들을 이 일이 너무 힘들어요. 환자들이 나아지지 않는 걸 보면 속상해하면서 눈물을 보이기까지 하는 그 사람이 네. 사실은 대학교에서 학사 과정에서는 심리학을 전공한 게 맞는데 석박사를 안 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전부 다 박사학위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굉장히 유명한 두 사람한테 추천서를 받았어요. 근데 뒤에 다 밝혀지기로는 그 두 명과 어떤 성적인 관계가 있었고 여자분이에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분은. 네. 그 추천서를 준 사람들과 성적인 관계가 있었고 이 사람이 뒤에서 어떤 술수를 쓰는 것들이 이제 드러난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쫓겨나게 되거든요. 근데 그걸 막아주려고 했었던 그 병원의 어떤 그 과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과장이랑도 사실은 저 부적절한 관계였기 때문에 계속 막았던 거야. 사람들이 이거 이상한 것 같아요. 이 사람 이런 일을 한다고 우리 환자한테 얘기했어요. 근데 환자가 누구냐면 정신분열형 장애가 있는 환자였어요. 그럼 망상이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을 믿겠느냐 아니면 누가 봐도 박사학위가 있는 훌륭하고 성공하고 명망이 있는 의사가 하는 말을 믿겠느냐라고 하면 의사 말을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쫓겨나게 됩니다. 결국에는. 근데 그런 사례가 있어요. 실제로. 정신과 의사조차 아주 최고까지 올라가지 못하는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에는 누구를 통제하냐. 작은 집단 안에서 어쨌든 통제하려고 하는구나. 거기다 상대적으로 좀 무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게 가능한 거예요. 학생들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무력하니까. 혹은 어떤 종류의 컨설턴트, 중개인, 화랑주인도 나왔고 복지지도사 이런 사람들도 선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되게 주의해야 되는 게 이런 분들이 사이코패스라는 건 절대 아니죠. 그렇지. 근데 사이코패스들은 선호할 수 있는 직업이에요. 이 직업을. 남들에게 도움을 준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좀 더 높은 위치에 있을 수 있는 걸로 보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통제할 수도 있으니까. 통제하는 걸로 보이니까. 혹은 유급직위는 없고
그죠? 이건 공감이 좀 갔어요. 아파트 연합회 회장. 아파트 연합회 회장이요? 가끔 TV 나오는 거 보면은 뭐 미친 행동을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최근에 부녀회장 뭐 이런 최근에 한번 분들이. 있었지. 왜 그랬을까를 생각할 때 조금 그럴 수도 이해가 있겠다. 되기도 해요. 네네. 뭔가 휘두르잖아. 흔히 말하는 우리 갑질로. 뭐 병원 자원봉사자 또는 속상하게도 부모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직업을 가졌든 해고당하거나 책임지는 일 없이 자신의 통제 안에 놓인 사람들을 할 수 있는 한 자주 조종하고 겁박하고 한다는 거죠. 심지어 어떤 짜릿한 기분을 느끼는 거 외에 아무런 소득이 없을 때도 그냥 해요. 권력을 느끼는 거. 권력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권력을 좋아해요. 일반적인 사이코패스들이나 소시오패스들이 그렇다는 거지. 네. 권력지향적이구나. 권력지향적이죠. 근데 또 정반대로 권력에 무심한 사이코패스가 있을 수 있느냐? 있어요. 당신은 정말 그 무엇도 많이 원치 않는,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는 그냥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삶을 위한 최소한의 노동조차 귀찮아요. 양심이 없어서 온종일 낮잠 자거나 취미 즐기거나 텔레비전 보거나 빈둥거리는데 그거에 대해서 막 죄책감을 주잖아요. 나이가 네가 몇 살이 됐으면 나가서 뭘 하고 이렇게 부모라든가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자기도 속이 타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 그게 한밤중에 잠에서 깨갖고 막 이불 킥하는 이런 일도 없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뭘 알아내냐면 대다수의 양심을 지닌 사람들이 우울하다거나 근심스럽다고 여겨지는 누군가를 질책할 때 죄책감을 느낀다는 걸 알아내요. 네. 내가 게을러. 맨날 최 사장이 저한테 독신이 좀 빨리 일어나서 좀 이거 좀 해라고 하는데 제가 몸이 너무 아파. 나 힘들어. 막 이렇게 얘기하면 나한테 뭐라고 쪼는 게 보통 사람이라면 물론 최 사장은 그런 사람이 아니지만 보통 사람이라면 좀 죄책감을 느껴 미안해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연기를 합니다. 언제나 약한 거예요. 또한 이런 사람들에게 이롭게도 종종 그런 사람을 돌봐야 된다는 책임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저는 그렇지 않은데 사례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동반 중독적인 관계로 가는 건데 한 명이 끊임없이 애정이 아니죠. 애정 결핍이 아니에요. 뭔가 나를 보호하고 나를 먹이고 입혀라라는 걸 요구할 때 그거에 같이 동반 의존적인 관계로 가는 분들이 있어요. 백기사들이죠. 그렇죠. 백기사들이네요. 네. 사이코패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를 먹이고 입혀라. 백기사들이 막 도와준다. 네, 착취당하는 관.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일하지 않는 게 원하는 바기 때문에 부자를 꼭 만날 필요도 없어요. 운이 좋으면 그런 사람이랑 결혼하면 이제 행복한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상대 배우자는 계속적으로 그 사람을 먹여 살리는 거죠. 이것도 어떤 사이코패스의 하는 모습이 될 수 있어요. 네. 양심이 결여된 거. 그런데 그런 이렇게 사이코패스들이 지금 제가 봤었던 책들은 전부 다 미국책이거든요. 네. 4% 정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전체 인구의 4%? 네. 그러면 25명 중에 1명 정도예요? 네. 엄청나게 많은 거죠. 정말요? 되게 많이 미국에서. 추산하네요. 네. 우리 반에 한 반에 한 50명 정도 있었다고 치면 한 2명은 사이코패스였네. 네. 요즘은 27명, 28명 정도 한 반이 그렇잖아요. 네네. 한 명씩은 있는 거예요. 한 반에 한 명씩? 그러니까 혹시 혹시 난가? 아무도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자꾸만 그 정도로 빈도수가 많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지. 진짜 위험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반대로 좀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 그 사람들이 사회에서 어떤 문제도 일으키지 않고 정상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네,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범죄의 시화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러면 4%가 사이코패스면 범죄인 중에 몇 %가 사이코패스냐? 20%예요. 얼마 안 되죠, 사실. 4% 중에서 뭐 대다수가 범죄인이 되는 건 아니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 중에 뭐 양심이 없어서 범죄를 저지른다기보다는 보통 욱하는 마음에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범죄인들 중에서 20%가 사이코패스다. 성향이 있다. 네. 그래요. 다소 높지만 사실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니죠. 열받아서 옆 사람을 때려도 범죄인이 되는 거니까. 범죄 종류가 다양할 테니까. 다양하죠. 그런데 강력 범죄 있죠. 강도, 무장강도, 납치, 살인 이런 거를 하는 사람들의 50% 정도가 사이코패스라고 보고. 정말? 이건 미국 기준이에요. 미국 기준으로. 연쇄살인자는 연쇄살인마라고 하는 사람들은 90%가 사이코패스라고 봅니다. 그랬는데 그럼 우리나라도 그런 게 아닌가 싶었거든요. 근데 다른 게 있더라고요. 문화마다 다른데 태국에서도 검사를 했었대요. 네. 근데 태국의 사이코패스의 비율이 0.03에서 0.14%가 안 돼요. 훨씬 안 돼요. 범죄율이요? 아니요. 사이코패스의 비율이. 사이코패스의 인류 비율이. 그러면 이게 동양과 서양이 물론 다르고 여기서 진단하기로는 서양에서 미국에서 특별히 사이코패스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거든요.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인데 그게 개인주의적 성향을 강요하고 강조하는 문화
때문이 아닌가라고도 이야기해요. 뭘 해도 괜찮아. 개인적으로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고 하는 문화 때문이 아닌가라고 이건 조심스럽게 추정을 합니다. 같은 기준으로 미국과 태국 네. 사람들을 평가했을 때 네. 차이가 크구나. 4%와 0.04%? 0.03부터 0.14까지. 그럼 대략 0.1 아, 그래요? 네. 그래. 그러니까 문화적인 부분도 어떤 있지 않을까? 영향도 라고 크게 생각하는 작용하는 거죠. 거구나. 네네. 그러면 사이코패스 테스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의 4%, 태국에서의 0.03%. 네. 그 테스트 말하는 겁니까? 네. 이것과 사례를 같이 말씀드릴 건데 이거 근데 진짜 자기가 사이코패스인지 아는 분들은 안 하지 않겠습니까? 이 테스트를? 그래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거는 상담자가 평가하는 거예요. 상담자가 제가 최 사장의 어린 시절부터를 물어봅니다. 사장님 어린 시절은 어땠어요? 부모와의 관계는 어땠죠? 어린 무슨 시절에 일이 없었나요? 잘생겼어. 미친 거 아니야? 망상이 있는 걸로. 아, 예, 그렇군요. 예. 자, 이런 식으로 상담자가 들으면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상담자가 아. 하는 거지 자기가 보고서 난 이래 저래 할 수 있을 수도 있죠 뭐. 그럼 우리 서로를 평가해 주는 걸로 합시다. 그래야겠다. 서로를. 알겠죠? 자, 제일 유명한 테스트입니다. 네네. 그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인 로버트 헤어가 만들었던 사이코패스 테스트예요. PCLR이라고 하고 인터넷에 검색해봐도 많이 나오거든요. PCLR. 예. 네, 인터넷에 나와 있는 게 조금 제가 이 책에서 본 건 좀 달라가지고 전 책에 있는 거 기준으로 갖고 왔어요. 예. 항목 1. 말을 잘한다 혹은 매력적인 외양. 내 얘긴데. 매력적이잖아요. 일단 최 사장 탈락. 알겠습니다. 여기서 말을 잘하는 게 막 설득력 있게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이제 껍데기만 했어요. 뒤에 계속 나오지만 막 거짓말 천연스럽게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정합적으로 삶의 태도와 자기의 말이 이렇게 같이 맞아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말을 잘하는 거야. 말만 잘해. 아, 그래요? 아, 자, 두 번째. 독실이? 두 번째. 자신이 지나치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독실이? 3번. 자극을 요한다. 혹은 쉽게 지루함을 느낀다. 독실이. 항목 뭐야? 4. 병적으로 거짓말을 일삼는다. 나. 5번. 교활하다. 남을 잘 조종한다. 6번. 후회나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 쭉 얘기할게요. 7번. 깊은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 8번. 냉담하다. 타인에 대한 연민이 없다. 제 사장. 연민이 7, 있어. 8번 다 해당되는구나. 그러니까. 9번. 남에게 기생하며 살아간다. 내 얘긴가? 너희들한테 기생해요. 자신의 행동을 잘 조절하지 못한다. 10번. 11번. 상대를 가리지 않고 난잡한 성행위를 한다. 12번. 독실이? 어릴 적부터 행동에 문제가 있었다. 13번. 장기적 목표가 현실적이지 않다. 14번이 충동적이다. 15번 무책임하다. 16번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 17번 단기간 지속된 결혼 생활을 여러 번 겪었다. 18번 비행 청소년이었다. 19번 조건부 석방을 파기한 적이 있다. 20번 여러 범죄에 두루등하다. 조건부 석방을 포기한 적이 있다고? 여러 번 파기한 적이 있다고요. 그게 뭘 그러니까 의미하는 미국 거죠? 기준인 것 같아요. 뭐 조건부 석방하고 얼마까지 뭐 보호감찰 네, 상황 가석- 뭐 석방 집행유예 기간 동안. 이렇게 있을 때 또 범죄를 저지르는 거 말하는 거 네, 같아요. 그런 아, 거예요. 네. 네. 충동을 억제 못하니까. 20가지고요. 20가지고요. 이게 이제 점수가 전혀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아. 매우 그렇다 해서 2점까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점이 40점이 되는 거고. 몇 예전에 점이 나와야 돼요? 해당 안 됨이 빵점. 일부 해당은 1점, 매우 해당은 2점이에요. 네. 그러니까 0점, 1점, 2점이 있는 거예요? 네. 네. 아, OX가 아니었구나. 네. OX가 아니고. 그런데 이제 일반인들이 테스트를 받으면 대략 점수가 몇 점 나왔어요? 자기 자신. 그렇게 거의- 점수를 안 매겼는데? 빵점인 것 같은데 거의 해당되는 게 없었어요. 테스트면요. 나는 뭐 한두 개 정도? 최대한 7, 40점? 한두 개면 40점입니까? 그럼 40점. 깡 선생님은요? 저도 거의 없지 않나 싶은데요. 거의 없죠. 저 네. 제 생각에는 1번 정도 매력적인 외양. 뭐 그 다음에 거의 마지막 거 있잖아요. 그 가석방을 파기한 적이. 1번을 이야기하는 사람 지금 4번 같이 가야 돼. 병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거야 지금. 아, 그렇군요. 네, 일반인은 한 2점 나온대요. 거의 안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아유, 다행히 2점 안에 들은 것 그런데? 같습니다. 그래서 4점 다행이다. 아닙니까? 사이코패스로 진단받기 위한 커트라인은 27점이고 27점. 아, 27점. 네. 높네. 꽤 높아요, 높죠. 네. 그리고 지난번에 그 유영철이었나요? 강호순이었나요? 테스트 했었던 게 한 30몇 점, 37점인가 나온 적도 있었다고. 만점이면 40점일 거고. 네, 40점 만점. 굉장히 높게 나오는 거네요. 그렇죠. 많이 나온 30점. 거죠. 물론 이 중에서 이제 사이코패스가 거의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네. 하나는 되게 적은 경우도 있고 하나는 많은 경우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 음. 이야기도 이제 뒤에 나올 건데 일단 그렇게 테스트를 하는데 사례는 이래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 상담자가 상담을 합니다. 제가 최 사장을 상담을 합니다. 학창 시절 어땠냐?
그러니까 배우는 것도 경험한 것도 전 좋았어요. 싸운 적 있어? 아니요. 그냥 장난꾸러기였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두어 번 싸운 적이 있긴 한데요. 한 번은 다른 아이 팔을 부러뜨렸는데 되게 기분이 불쾌하더라고요. 그를 바닥에 눕힌 채 몸으로 누른 다음에 아이 팔에다가 엄청난 힘을 가했는데 그만 팔이 뚝하니 부러졌어요. 근데 고의는 아니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듣고 이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사이코패스다. 항목 7번 깊은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 여기서 이제 점수가 들어가는 거죠. 왜냐면 정상인 범죄에서는 누군가의 팔을 이렇게 부러뜨렸다 하면 좀 불쾌하고 실수야, 고의는 아니었어.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지 않는 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니까. 또 항목 8 냉담하다. 타인에 대한 연민이 없다. 이게 해당하겠죠. 10번 자신의 행동을 잘 조절하지 못한다. 다 걸리네. 그렇죠. 이 세 개가 그 걸린 행동 거예요. 하나만으로도 세 개가 걸린 거죠. 이러면서 이렇게 상담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즈음에 새엄마가 있었는데 자신의 동생은 이제 훈계를 했대요. 기분이 나빠서 새엄마를 벽장에다 넣고 12시간을 가뒀어요. 이제 항목 14 충동적이다. 여기 점수가 들어가는 거고. 네, 새엄마는 막 울었겠죠. 막 울면서 이제 12시간 후에 풀려나갔고 이제 이런 게 있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기분이었니? 물어봤더니 아주 신난다. 기분 되게 좋았다. 내가 막강한 힘을 지닌 것처럼 느껴졌고. 왜냐면 새엄마를 가둔 게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었다고 느껴졌으니까. 야, 사이코패스는 딱 들어도 사이코패스구나. 그죠. 항목이 자신을 지나치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여기 이제 되는 거고요. 그 후에 이제 어떤 동네 가게에서 야간 종업원을 일하면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사람, 뭐 예의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손을 봐줬대요, 자기가. 그러면서 입원한 정도로 때린 적은 있냐? 그건 잘 모르겠어. 사실 그다지 신경을 안 썼어. 내 문제가 아니니까. 나는 싸움에서 이겼고 그게 전부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는 내 가까운 이들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었어. 마약도 그렇게 구하고 돈도 뜯어내고 친구도 이용하고 남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면 알수록 어떻게 내가 해야지 얘가 내 뜻대로 움직이게 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되어갔다. 라고 이야기한 건 이제 항목 9번 남들에게 기생하며 살아간다.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리고 가게를 털기도 했는데 어차피 그 가게는 보험에 가입했었으니까 뭐 상관없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이거는 이제 항목 16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인데 대부분의 사이코패스들이 이런 걸 한대요. 대부분이 피해자가 불평할 까닭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 다 가게를 턴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했잖아. 그럼 된 거 아니야? 그렇네. 차로 쳤지만 보험사가 있을 거고. 그렇죠. 자신에게 두들겨 맞은 사람한테 너는 그러면서 소중한 인생의 교훈을 얻은 거야. 까불면 안 된다는 진짜 거. 사이코패스인데? 그러니까 자기 행동을 정당화해서 그게 문제된다고 생각하거나 타인이 그걸 문제시하면 굉장히 당황해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그쵸. 상황 자체를요. 왜 이게 문제지? 타인이 입은 피해라던가 고통에 대해서 전혀 신경이 안 쓰이는구나. 네네. 우리는 뭐 지나가다가 발만 밟아도 미안합니다. 미안해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고 이런 분들도 저도 좀 그런 편이긴 한데. 아니 발 밟으면 그 상대방이 발이 튼튼해졌겠지. 이게 사이코패스구나. 그렇군요. 왜 내가 발을 디딜라고 하는데 그 사이에 발을 집어넣어? 그럼 화를 내는 거지. 근데 이제 그거는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바깥으로는 미안합니다 할 수 있어요. 물론. 그건 양심이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거와의 차이기 네. 때문에. 혹은 누군가를 충동적으로 살해했던 사이코패스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자기 자신을 탓해야지. 내가 그날 기분이 되게 더러웠다는 거는 한눈에 봐도 알 수 있었거든. 오, 정말. 그럼 알아서 피해갔어야지. 근데 이제 우리 예전에 김도인이 해줬던 그 성격 장애? 성격 장애. 네. 이것 때는 이제 우리가 일반인이랑 그 성격 장애자랑 좀 구분하기 힘들었는데. 네. 이거는 너무 확실하구나. 반사회성 성격 장애는 정말 약간 독특하기도 하고 그리고 치료가 굉장히 어려운 게 왜냐면 이 사람들 치료하는 시작점이 보통 불법 행위를 해가지고 구금된 상태에서 치료가 시작되거든요. 네. 그렇네. 자기 발로는 절대 안 찾아와요. 그리고 아까 독실님 말해주신 것처럼 독실님이 테스트 항목에서 지금 27점 이상 나와야지 해당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난 점수 낮으니까 사이코패스가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반사회성 성격 장애자들은 자기 성찰 능력이 결여돼 있기 때문에 이 항목에 대해서 다 아니요라고 대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화를 못하죠. 네네. 자기 평가로는 이거를 진단할 수 없고 전문가가 아까 독실님 말해주신 것처럼 상담하는 과정에서 제가 하는 보고를 통해서 그 항목에 해당되면 체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할 수 없는 테스트구나. 네, 그리고 자기가 상담하는 것도 자기가 의미로 꾸며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한테도 그거에 대한 내용을 들어야 되고 과거적인 병력, 뭐 경험, 전과 사례 이런 거를 총체적으로 연구해야지만 이 사람들이 해당되는지를 평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미국에는 4%, 네. 태국에는 0.03%, 네, 0.1 정도? 0.1%. 태국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바로 그 부분이 사실 여기 나와요.
이 테스트의 결과를 사이코패스한테 그러니까 테스트가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코패스인데 성공한 분이에요. 이제 이분은 범죄자는 아니고 이분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예를 들면 항목 5번 교활하다, 남을 조종한다 이런 사람은 사이코패스의 특성이래요라고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했더니 이 사람은 그게 리더십이야. 나를 다 조종하는 게 리더십인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자극을 요한다, 쉽게 지루함을 느낀다. 항목 3에 대해서는 그래서 맞아 나는 뭔가를 해야 돼. 내 두뇌는 밤이 돼도 결코 멈추지 않고 쉼없이 돌아가. 약간 일중독. 네. 이런 거. 네. 항목 6. 후회나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 이거 들었더니 그래서 머릿속을 깔끔하게 비워주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더 많은 성취를 이룰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 테스트를 자기 직장 상사한테 한번 적용해보는 것도 참 괜찮을 것 같다. 그럴 수 있어요. 라는 생각이 드네. 저 그 생각했어요. 근데 진짜로. 왜 이 사람이 날 미워하지? 왜 이렇게 행동하지가 정말 모르겠는 사람을 테스트를 할 수는 없지만 사실 이걸 준비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적지만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우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문제를 나한테 찾을 수도 있어요, 사실. 나중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려고 했는데 내가 잘못한 게 있나? 내가 이렇게 했었으면 저 사람이 그래도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옳을 텐데 내가 잘못했을 거라고 계속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자기 성찰하죠. 그렇죠. 특히 예민한 사람은 더 그럴 수 네. 있고. 근데 그런 게 안 통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였어요. 그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인간관계에서 문제 일어날 때 상대방이 전적으로 문제 제공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양심이 결여됐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간혹 있다는 거죠. 네, 간혹 있다. 근데 만약 반사회적 성격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는데 같은 생활 공간에 있어요. 피할 수 없는 공간에 계속 있다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이어도 정신적인 질환에 걸릴 수 있는 그게 굉장히 높아져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나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자기 성찰하고 계속 반응을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책임을 완벽하게 너가 잘못한 거야 라고 귀인시키기 때문에 같이 행동하다 보면 나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데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아구질 날려야 됩니까? 그 상황을 인지하고 피하는 게 가장 좋은데 그러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피하기 어려우면 그럼 투사당하는 걸 당연히 그냥 전이당한 상태에서 정신적인 질환에 걸리기가 쉬운 거죠. 그거 뒤에 오이로제 간단하게 걸리는 말씀드릴게요. 너무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계속 나와가지고 우리 공부하셨구나. 혹시 본인? 뭐가 나오냐면 이거 아구질 딱 날린 다음에 내 아구질 통해서 너의 안면이 튼튼해졌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그 가책 없는 사람들을 알아보는 방법. 이제 이분이 제시한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일상의 소시오패스한테 대처하는 규칙 같은 거를 이따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기대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되게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사이코패스에 대처하는 방법. 네, 어떻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가를 이야기하는 거고.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항목 7, 깊은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거를 덕분에 쓸데없는 감정을 안 느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충동적인 거를 야 그게 빠른 상황 판단력이야 이야기하면서 남들은 장점 단점 분석을 하면서 막 하루 종일 고민하는 걸 나는 10분 딱 분석해. 장점이 더 많으면 밀어붙이는 거야. 추진력 있다 이렇게 그쵸? 생각하나 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네.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기 때문에 자기는 피해가는 나는 추진력이 있는 거지 충동적인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렇게 얘기하더라. 그래서 아무튼 하던 걸 계속 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흉악했던 범죄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은 가정의 사람인가요? 아니면 실제인 사람인 거죠. 실제 사이코패스를 인터뷰한 비디오를 보면서 분석하는 거예요. 그 사이코패스가 알고 지내는 소년이 있었어요. 그 소년은 부모를 미워했고요. 이제 사이코패스가 생각을 했어요. 이 부모에 대한 소년의 증오를 이용하면 이득을 볼 수 있을 것 같다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그 소년을 부추겨갖고 부모로부터 돈을 훔치게 한 다음에 나눠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꿰입니다. 네 문제는 다 부모 탓이야. 네가 성공하지 못하는 거, 너 지금 이거 다 부모 탓이 이렇게 꼬여요. 근데 본능적으로 알아요. 사이코패스는 소년을 어떻게 자극해야 폭발할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담자한테. 그 애가 나한테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털어놓을수록 그를 조종하는 내 힘은 커져갔습니다. 나는 그저 그 아이 안에 이미 존재하던 그 불길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연료만 공급을 한 거예요. 연료를 공급하면 나한테 돌아올 이득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꼭두각시를 조종하는 사람이었던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소년이 야구방망이를 구해왔어요. 그래서 자기 차에 태워가지고 사이코패스를 집으로 갔어요. 그래서 사이코패스가 이제 차 안에 그냥 앉아있으면서 이렇게 했대요. 조롱하는 표정을 짓고 못할 거야. 나한테 너를 한번 증명해봐. 이런 표정을 지은 게 다예요. 소년이 이제 빡쳐서 집에 들어가서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사이코패스 생각에서는 별일 없을 줄 알았는데 소년이 침실로 야구방망이 들고 와서 막 이제 퍽퍽퍽 치는 게 밖에 들렸대요. 부모를? 그래서 그 안에 이제 3명이 있었는데 집에 1명은 사망하고 2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걸로 이제 기소가 되고 상담을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이코패스 어떤 사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또 하나의 사례, 이건 간단한 사례를 들게요. 한 여성 범죄자인데 남편이랑 같이 젊은 여자를 납치해서 고문하고 강간 살해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비디오로 녹화를 했습니다. 남편이랑 같이? 네. 네. 둘이 같이. 그 다음에 이제 범죄 왜? 저지른 집에, 왜 이유는 없고? 그냥 추동적인 걸 수 있어요. 근데 단순히 쾌락이거나 짜릿한 기분에 따라서 행동하니까. 무서워요. 자기가 높은 곳에 있는 게 느껴지잖아요. 네. 진짜. 남편이 젊은 여자를 꼬여서 강간 살해를 하는 거를 내가 조작하고 있잖아요. 그냥 그 감정을 느낀 거겠죠. 장난 아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기 약육강식에서 약탈자라고 생각해요. 강한 위치에 있으면. 위에 있으니까. 네. 그게 성공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여자를 이제 범죄 저지른 집에 데려가니까 이 경찰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카페트 동생한테 줬으면 기뻐했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 집이에요, 자기 집. 화장실에 가니까 저 부탁 좀 해도 될까요? 여기 내가 아끼는 향수 있는데 혹시 가져가도 돼요? 이거를 범죄 잡히니까? 잡힌 다음에 경찰이 이제 현장 조사하고 하니까 데리고 가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그냥 하는 거예요. 장난 아닌데? 감정 같은 것들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현재를 살아요. 현재만 살아. 오늘만 살아. 아저씨처럼. 아저씨요? 아저씨 안 보셨어요? 네. 오늘만 산다 이러면서. 영화 아저씨. 예. 거기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현재를 살아요. 그러니까 좀 있으면 투옥 되겠죠. 그러면 이제 자신의 삶이 어떻게 될 건지 보이잖아요. 물론 이제 그거를 모르는 건 아닌데 그거에 대한 걱정을 굳이 하지 않아요. 그냥 미래일이니까. 대뇌 피질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당연히 그렇죠. 나중에 이제 변연기 부분 이야기가 나오는데 뒤에 설명하는 왜 거네요. 결여되어 있는지 감정을 느끼는 부분이 편도체 그 부분이 이제 실제로 편도체의 감이 굉장히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MRI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기도 해요. 아무튼 그런데 그 여자가 어떻게 됐느냐? 재판 시에 머리를 이제 두 갈래로 따고 왔어요. 재판을 받을 때. 그래서 되게 사랑스러운 척을 하고 모든 것을 남편 탓으로 막 이렇게 돌렸어요. 네. 그래서 재판부는 그녀가 실제로 순진한 소녀고 남편한테 다 속은 거다 이렇게 믿어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여자는 유죄를 시인을 했거든요. 이제 협상을 하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감형을 받아가지고 이제 12년형을 받고 지금 출소를 했대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얘기 하더라고요. 항목 5번 교활하고 남을 잘 조종한 데 해당되고 항목 4번에서 병적으로 거짓말을 일삼다 이제 해당된다라고 하는데 당연한 거지만 이 일상적인 이야기를 듣고서는 이제 이거는 저희가 듣고서는 저 상담자가 자기 마음대로 적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리 이야기를 듣고서도 쟤는 저런 특징이네 저런 특징이네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상담자가 실제로 구체적으로 어떤 데이터들을 모아서 결정을 내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비판을 할 수 있겠지만 네. 근데 그 상담자들은 굉장히 이제 많은 사례들을 모아서 판단했겠죠. 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3번입니다. 이거는 이제 사이코패스로 확정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판단 한번 해보세요. 대학원생입니다. 심리학 대학원생이 성격 테스트를 한다고 이제 지원자들을 뽑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대학교 2학년, 미국 나이로 19살, 우리나라 20살 정도 되는 여학생이 와갖고 성격 테스트 하는 거 맞죠? 그래, 맞아요. 그러니까 전 성격이 되게 나빠요. 전 남들이 다치게 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괜찮을까요? 해서 농담인 줄 알았대요. 네. 괜찮아요. 한번 해보죠. 이거 테스트를 했는데 테스트를 어떻게 하냐면 MRI 테스트하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MRI 갖고 정말 뇌 사진을 찍고 있는 네네. 거예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뭐가 달라지는지, 뭐 손이 축축해지는지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실제로 어떻게 테스트하냐면 되게 평화로운 사진을 보여줘요. 오리가 뭐 거닐고 있는 호수라든가, 네. 뭐 아름다운 그런 사진들을 막 보여줘. 꽃 사진은 보여주고, 우리가 네 발로 걷고. 머리를 박고 있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예고 없이 뭐가 튀어나오냐면 그 잔인한 사진들이 나옵니다. 토막난 신체 사진이 갑자기 튀어나온다든가 권총을 근거리에서 맞은 남자 사진이 나오는데 이제 눈이 빠져 있고 코가 날아가고 이런 사진이 갑자기 탁 나타나요. 그럼 일반적인 사람은 깜짝 놀라고 손이 축축해지고 그 충격을 받으면서 이렇게 뇌에 사진이 찍히겠죠. 그 부분이. 네. 그런데 사이코패스는 그냥 잠잠해요. 변하지 않아. 놀라지도 않고. 진짜. 그걸 갖고 이제 진단하는 기준들을 삼으려고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 건데 네. 이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토막난 신체 사진을 보여주자 아주 흥분한다는 게 감지장치에 나타난 거예요. 성적 쾌락을 느끼는 뇌 부분이 피를 보거나 죽은 이의 사진을 본다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잠재적으로 타고난 거예요. 1000분의 1초 만에 뭐가 나타나냐면 여기서는 1000분의 1초인데 1000분의 1초는 아닐 것 같아. 시각 자극이 넘어가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그래서 토막난 신체를 볼 때 그 여자는 그 대학교 2학년 여학생은 성적 쾌감을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대요. 영국 공군에 가려고 했다고. 입대하려고 했는데 거절당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영국에서 여자가 무기 시스템을 다루는 걸 허용하는 유일한 조직이 영국 공군이래요. 그래서 육군 뭐 이런 건 아니고 공군에 가려고 한 거예요. 네. 근데 거절이 됐어요.
근데 이 여자는 아까 사이코패스 성향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남들을 속인다고 했잖아요. 자기가 네. 그런 성향이 있는 걸 속이거든요. 거짓말도 하고. 어. 얘는 그건 해당이 안 돼. 거짓말을 안 했잖아. 나는 그렇구나. 남들 다치는 게 좋아요. 그런 거 좋아해요.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근데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자기한테 털어놓긴 했는데 그래서 교묘하게 의도를 속인다 이런 부분에 점수는 낮는데 문제는 사이코패스의 핵심이라고 하는 거는 속이냐 아닌 속이냐가 아니라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는 그런 도덕적 억제 장치, 양심 이런 게 있느냐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없는 거죠. 이 여학생은. 근데 우리도 술에 취하든가 뭐 심신미약이 되면 좀 그 감경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이제 충동을 억제하는 도덕적 억제 장치가 없다는 게 드러났대요. 실제로. 구체적인 어떤 걸 갖고 그런 근거를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성적 취향이 예를 들면 토막살인한 걸 보고도 흥분을 할 수 있겠지. 그건 뭐 타고나는 거니까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네. 이걸 충동을 억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따로 추가 테스트를 했겠죠 아마. 근데 없대요. 이 여자는 없는 거였고 그래서 공군 입대를 하려고 했는데 그 이유가 자신의 살인 충동을 만족시킬 수 있으면서 사회에서도 용납되는 기회인 거잖아요. 군인이 되는 게 그렇잖아. 근데 그거를 얻지 못한 거죠. 그래서 아마도 어쩌면 결국 천사의 탈을 쓴 채 살인을 저지르는 간호사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거를 들은 이제 책을 쓴 분이 네. 그럼 어떻게 했냐? 경찰에 신고했냐? 경찰에 뭔 신고를 해 근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죄를 저지른 게 없어. 그러니까. 그럼 이제 추적 조사할 수 있게 딱지를 붙여야 되냐라고 한다면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 죄를 저지른 게 없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질문하고 싶었습니다. 이건 전 모르겠어. 사회적 격리가 필요합니까?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토막살인난 시체를 보면 성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흥분한다는 것이 본인도 인정하고 MRI 결과도 나타나. 게다가 어떤 양심의 가책이라는 게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회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맞아요? 사회 시스템상. 하지만 아직 범죄를 저지른 건 저지르지 아니야. 않았어. 자기는 합법적으로 그걸 풀고 싶어서 군인이 되려고 했는데 일단 거절당했어. 야, 진짜 어려운 문제다. 근데 개인적인 생활에서도 전혀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기까지는 없었나 봐요. 아직 어린 학생이고 네. 뭐가 있겠어. 사실 사이코패스들의 공통적인 것 중에 하나가 10대부터 뭐 10살, 11살, 12살 때부터 이제 성적인 관계들이 나타나요. 네. 매력 있다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는. 굉장히 매력 있대요. 사이코패스들은. 근데 그 그래요? 이유도 이제 말을 하는데 뭔가 자극적이고 뭔가 위험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위험한 걸 좋아하거든요. 적당한 위험함은 좋아해요. 네. 추진력 있다고 느끼기도 하고 예를 들면 롤러코스터를 탄다? 공포영화를 왜 보겠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달콤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매력 중에 하나 이런 거예요. 당신의 뭐 신용카드로 오늘 밤 파리로 날아가자. 말도 안 되지. 내가 아니라 야, 네 신용카드로 오늘 밤 파리 날아가자. 근데 그 매력 있다. 매력 있네. 매력 있다. 그 매력 있다는 거야. 옥수 털 것 같은데. 야, 당신의 예금으로 옥수수를 털어. 사업을 시작하자. 내 걸로 하는 거잖아. 맞아. 네 돈으로 하는 거야. 아니야? 근데 터무니없는 소리 같지만 우리 둘이 함께하면 성공할 수 있어. 하지만 네 카드를 쓰자. 그치. 꺼져 이 자식아. 해변으로 내려가서 허리케인 구경하러 가자. 당장 결혼하자. 야, 따분한 친구들은 내버려두고 우리 둘만 자리 옮기자. 우리 그건 1탄 한번 괜찮네. 저질러보자. 엘리베이터에서 관계를 갖자. 내가 방금 얻은 이 끝내주는 비밀 정보에 당신 돈을 투자하자. 규칙은 무시하자. 티셔츠와 청바지 차림으로 이 고급 음식점에 들어가 볼까? 당신 자동차가 얼마나 빨리 달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래? 그러지 말고 조금 더 즐길래? 이런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선을 넘어가는 순이 아니라면 항상 도덕적으로 살고 항상 이게 일탈을 하지 않았던 사람은 옆에서 그러니까 갑자기 처음 보는 사람이 저한테 돈 좀 투자해줘. 이거 미친놈이지. 근데 그게 아니라 알아갔어. 괜찮은 사람이야. 감정적으로도 문제가 없어 보여. 왜냐면 되게 환하게 웃고 아까 그랬잖아요. 눈물 연기까지 한다고. 네. 머리도 양갈래로 따고. 그럴 수도 있겠네. 이거에 되게 매력을 느낀다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그렇구만. 아주 가까워지면 뭔가 이상한 걸 느끼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에 속아서 결혼을 하면 이제 망하는 거죠. 근데 저희가 이 언어적인 표현만 보고서 저런 거를 말한다고 해서 어떻게 호감을 느끼겠어라고 하는데 네. 주위에서 보면 사기꾼들한테 사기당하면 그러니까 노책임이지라고 하는데 실제로 저 사람이 사기꾼인 걸 알매도 불구하고 앞에서 사기를 치면 작정하고 있는데도 그거에 대해서 설득당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이랑 직접적인 이런 언행을 대면하지 않고서 판단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방금 전에 이걸 들으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기꾼을 이해하게 돼서 사기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정말요? 한 번도 얘기 안 했었나요, 제가? 네. 별거 아닌데 대학 다닐 때 그 사진 저 카메라를 되게 좋아해갖고 그때 이제 필름 스캐너를 샀어요. 그 인화하지 않고 현상하고 나면 필름 이렇게 뒤져보면
이렇게 반전된 상태로 필름이 나타나잖아요. 네. 그걸 스캐너에 집어넣으면 걔가 스캔을 해주는 거예요. 컴퓨터에 뜨게. 그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기 전이야? 나온 후긴 하죠. 스캔을 해야 되니까. 약 좀- 2000년 초반이네. 그치. 좀 이제 신상 털지 마. 왜 이렇게 정확하게 알아? 근데 꽤 고가였어요. 나름 당시에 그때 정확히 액수도 기억 28만 원에 이제 중고로 나왔어요. 야, 그때 28만 원이면 장난이지. 싸죠. 그죠. 그렇게 싼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음. 그거를 제가 구매하려고 하고 이제 전화를 했는데 남자분인데 목소리가 이제 중저음으로 깔리고 아직도 기억이 나요. 목소리가 뚜렷하게 기억나지 않는데 보통 전화하면서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잖아요. 매력 있어요? 너무 매력있어요. 진짜로. 그때 딱 전화 전화만 받자마자 했는데? 느꼈어. 전화만 했는데 목소리가 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녕하세요. 얘기하는데 너무 부드럽고 너무 신뢰가 가는 거야. 근데 보통은 오. 살면서 이런저런 뭐 택배 전화도 받고 우리가 지인들한테 전화하고 할 때 목소리만으로 그 사람은 무한 신뢰하진 않잖아요. 그러기 어렵죠. 근데 그 사람 목소리 너무 매력있어. 첫 번째. 어. 그때 사기당하기 전부터 이 사람 되게 좋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기억이 나는 거죠. 그다음에 문자로도 자기 계좌번호 보여주고 되게 좋은 거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매너 있게 네. 입금을 했죠. 연락 두절 바로 됐죠. 1분 만에. 확실히 호감을 이끌 직구감이 수밖에 줘요. 없구나. 야, 나는 호구다. 호호하길래 호구라고 하는 줄 나도 알았는데. 호구 아니야, 이거? 근데 물건을 받아야지, 먼저. 근데 물건을 먼저 받고 입금을 한다고? 당연하죠. 그럼 당연하지. 중고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거 지금 중고거래잖아. 중고 거래하는 거잖아요. 중고 거래면 그 확인 절차를 해야지 이 사람아. 그렇긴 하죠. 네. 근데 그 목소리를 듣고 나면 보통 확인 절차를 안 하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저 사례만 듣고는 덕실님이 호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 입장이 돼보지 않으면 모를 것 같아요. 왜냐면 보이스피싱도 이거 호구입니다. 네, 중고 거래 경력이 꽤 되는데 저도 네. 네, 이건 호구다. 호가 아니요, 맞다. 깡쌤은 아직 그런 매력적인 그 그래. 상대자를 못 야, 만나봐서 목소리 그럴 한 수도 방에 있어요. 이 사람은 무슨 그리고 네. 그때는 뭐 중고거래, 그 뭐지? 에스크로인가? 활성화된 건 에스크로가 아니에요. 없었을 수도 없을 있고. 수도 네. 있고. 그리고 이런 중고 거래에 대한 사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요즘은 대응 방법이 생겨난 거예요. 네. 내 후배도 얼마 전에 그 뭐지? 그 아이폰 살려고 하는데 벽돌 받았다고 하더라고. 안에 벽돌 들어왔다고. 전 신고를 했어요 일단. 경찰서에 네. 진정서를 내갖고 나중에 시간 잡아. 지났을 때 잡았대요. 오, 진짜? 나중에 잡았대. 어. 왔는데 이제 잡았다 하고 끝이더라고요. 왜냐면 형사는 이제 합의를 그 사람이 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네. 형사 넘어간 거고 굳이 28만 원 받고 이제 민사를 걸어야 되는 거냐 제가. 근데 음. 민사를 안 걸었어요. 그냥 당신 몰랐어? 왜 나한테 합의하자고 안 하지? 그러고 넘어갔어. 네. 근데 이제 그걸로 끝났는데 제가 신고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었냐면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당시 아직도 그게 생생해. 그 다음에 제가 문자를 보내는데 됐다. 돈은 내가 못 찾는 거 알겠다. 문자를 보내면서 근데 굳이 학생한테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뭐가 있었냐. 난 그게 너무 억울하니까 말이라도 한번 해줘라. 미안한 마음이라도 있는지 알려줘라. 이렇게 문자를 구구절절 보냈었어요. 근데 독실 끝까지 같은 답은 안 성격에 왔지. 이렇게 보낸 거지. 근데 끝까지 답은 안 왔었고 경찰에 간 다음에도 저는 이제 합의를 하자고 얘기가 오면 뭐 돈을 뭐 요구했겠지 모르겠어. 28만 원 이상은 달라고 했겠지만 아무튼 제가 궁금한 거는 이렇게 목소리 좋고 이렇게 친절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사기칠래? 처음부터 사기치려고 한 거냐 물어보고 싶었던 거야. 근데 우리가 영화 보면서 그런 거 보면 되게 병신 같다고 생각하잖아요. 저 사람이 울면서 정말 날 사랑했던 게 아니었나요? 막 이렇게. 근데 제가 딱 그 마음이었었어요. 근데 이거를 보면서 알았어요. 그 사람이 이제 사이코패스였는지 아닐지도 모르지. 아니었을 수도 있는데 정말로 사기를 잘 치는 사람들은 그냥 양심이 없으니까 저는 이게 양심에 호소하고 싶었던 거죠. 양심상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를 묻고 싶었는데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그냥. 아니 제가 지금 덕실님 네. 그 하나 팔 게 있거든요. 잠깐만. 아주 좋거든요. 우리 기능이. 지대별 안에서 예. 공식 호구는 도인님 아닙니까? 모든 중고 물건이 저한테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쓰다가 뭐 남은 게 있으면 김도인한테 가격 잘 비싼 쳐줄 테니까 값에 팔아. 팔고 그러면서 사라고 하면서 중고값은 안 알려주죠. 네. 그렇죠. 제 사기꾼 경험담은 이 정도입니다. 네네. 당해봐야 안다. 지지난 시간에 이제 독실님이 광인이다는 게 드러났고 이제 네. 호구다. 광인 호구. 보통은 그 강박이 있는 사람들은 이건 잘 안 당하죠. 사기는 잘 안 당하죠. 그러니까. 보통 그렇잖아. 저도 그 전에는요, 정말로 항상 어느 정도의 검증은 했었어요. 직거래 하고, 그리고 웬만하면 직거래 한다고 한다든가, 혹은 그 주민등록번호나 전화번호를 찾아본다든가. 근데 진짜로 그 목소리 듣는 순간에 굳이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이 들었나 봐. 홀린다니까. 내가 호구였던 원인은 그놈 목소리 때문이었다. 그걸로 정리한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도희님이 지난번에 그 네. GSM 해주셨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반사회성 인격장애인데 거기선 어떻게 나오는지 사실 궁금해요. 네. 성격장애로도 반사회성 성격장애가 분류돼요. 네. 그래서 독실이가 했었던 거는 뭐였지? PCLR 테스트.
PCLR 테스트였고 네. 네. 김도윤이 해줄 거는 지금 그 DSM은 그 깡쌤 거 해보면서 테스트는 제 거 성격장애 편에서 했었거든요. 그렇네요. 2부에서 했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다시 간별 진단 테스트는 해보지 않고 특징만 간략하게 요약하면 좋을 것 같아요. DSM에서 분석하고 있는 사이코패스의 특징. 기본적인 베이스는 반사회성 성격장애자들이 무책임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타인에 대해서 위협을 하고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권리를 지켜줘야 된다는 인식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사회적 범죄를 저지르기가 쉬운 거죠. 드러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자제하거나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고 개념을 좀 정리해 보자면 세상을 아까 말한 것처럼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공간으로 보지 않고 약육강식의 세계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을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를 착취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약육강식이니까. 네, 약자랑 강자 이분법적 구조잖아요. 타인에 대한 기본적인 적대감이 좀 있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인식할 때 타인이 강자다라고 하면 타인은 항상 나를 괴롭히거나 착취하는 사람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보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내가 인식하기로 타인이 약자다라고 생각하면 쟤는 약하니까 괴롭히거나 희생시킬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저건 네네. 호구다. 네. 내 밥이다. 그래서 목소리를 홀려서 내가 내 돈을 중고용품을 판매하는 거죠. 네, 갈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자기관 어떠냐면 기본적으로 자기를 외롭고 독립적이면서도 강한 사람으로 인식하는 특징이 있어요. 어렸을 때 보면 사회적인 학대나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사람들이 있고 크면서 사회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정서적인 능력, 행동적인 능력, 뭐 사회기술 같은 걸 습득해야 되는데 이런 거가 전무할 정도로 습득이 안 돼 있는 상태인 거예요. 왜? 개인적인 환경 탓일 수도 있고 자기가 타고난 성향 때문에 그거를 익히지 못했을 수도 있는 거죠. 어차피 난 강하니까 그런 걸 안 배워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부모가 계속 제 행동이나 얘가 느끼는 감정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문제 일으켰을 때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거나 자기를 대상화시키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가르침을 줬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거의 전무하게 결핍되어 있는 상황인 게 많아요. 네. 핵심적인 믿음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나는 나 스스로를 돌봐야 된다. 세상은 내가 나를 보호하지 않으면 나를 피해 입히고 괴롭힐 것이다. 이게 그냥 기본적인 믿음과 아니에요. 그게 세계관이구나. 네, 그러니까 어떤 대응 방식을 선택하냐면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 약자를 괴롭히거나 다른 사람들한테 해를 가하는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전략을 취해요. 내가 강한 걸 보여줘야 되나. 네네. 그래서 초반에 독실님이 3가지 형태로 사이코패스들의 유형을 이렇게 설명해 줬거든요. 근데 기본적인 대응 방식에서 2가지 특징이 나타나요. 공격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러면 사회의 규칙을 어기기 때문에 범죄자예요. 살인마가 되거나 범죄라거나 강간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해당되고 2번째로는 강하게 공격하진 않는데 아주 미묘하게 반사회적 성격을 활용하는 사람들인 거죠. 사기꾼이 돼요. 그래서 수동적으로 자기를 교묘하게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특성을. 그러면 이 사람들은 사기꾼이 되거나 아까 덕실님 말해주신 것처럼 사회적으로 성공하기가 되게 쉬워지는 거죠. 살인자가 되거나 사기꾼이 되거나 성공하거나. 네. 근데 이렇게 3가지로 분류하는 거는 모든 어떤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라는 건 아니고. 아니에요. 그죠? 네. 그 일부 약간 범죄적인 모습으로 드러나는 사람들이 네. 그렇게. 근데 가능성만 따지고 보면은 범죄를 저지르기가 쉽긴 하겠네요. 네, 아주 우리가 이제 거죠. 범죄라는 게 타인에 대해서 뭐 피해를 가하고 위해를 가하는 게 대부분 범죄로 잡혀 있는데 이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스톱 시킬 만한 기제들이 내적에 없네요. 네, 없어요. 네, 우리는 타인한테 뭔가 피해를 지을 만한 행동을 하면 여러 가지 이제 상대방이 불쌍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렇죠? 양심, 공감. 그게 이제 뭐 양심이나 공감일 수도 있고 상대방이 막 피해 입을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상상이 되기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사회적 규범이나 이런 거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그래도 내가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러나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행동에 이 브레이크가 걸리는데 이 사람들은 브레이크가 없네. 아니지, 브레이크가 있지. 있어요. 뭐냐면 내가 악의적인 행동을 했을 경우에 나한테 피해가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맞아요. 그런 딱 걱정. 정확히 그거예요. 네. 체포되면 감옥 가잖아. 이걸 알아요. 머리가 나쁜 게 아니거든. 그래서 그게 브레이크예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인 사람들은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이웃집 고양이를 내가 죽였어. 내가 뭐 비몽사몽간에 했든 뭐 술 취해서 했든 죽인 다음에 그걸 현관 앞에 놔뒀단 말이야. 거의 다음날 아침에 나갔더니
그 이웃집 여자가 자기 고양이를 끌어안고 막 우는 걸 봤어. 그때 어떤 마음이 처음에 드냐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갑자기 너무 비통한 마음이 드는 거야. 저 여자 저렇게 슬퍼하네? 내가 무슨 일을 저지른 거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거 들키면 감옥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네. 보통은 전자가 먼저예요. 내가 이런 짓을 저지르다니 그리고 저 여자가 저렇게 우네 내가 지금 뭐 한 거지? 이래야 되는데 이걸 들키면 혹시 본 사람 없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 양심으로 인한 브레이크가 아닌 거죠. 네. 걱정되는 게 모든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를 우리가 잠재적 범죄자로 볼까봐 그건 네. 주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실제로 반사회적 성격자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유형으로 나누면 10가지도 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규칙을 지키면서 상호소통하는데 문제없이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고 완전 극단적인 사회범죄를 저지른 사람까지 아주 넓어요. 내 생각으로는 대부분의 어떤 반사회적 인격장애 가진 사람들이 그냥 평범하게 살아갈 것 같은데. 네. 그래요? 자기 변명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그렇습니다. 니네 근데 조심해라. 저도 원래 최사장 같은 입장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네. 들으면 들을수록 어떤 위험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경계를 해야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네. 그래요? 자동차가 달리는데 브레이크 판이 몇 개가 빠져 있는 차들이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면 튜닝된 브레이크. 그게 여기서는 이제 좀 두둔하는 책 있잖아요. 성공한 네. 사람들 중에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성공한 변호사나 의사들 중에서 또 이런 사람이 많다 그러고 특수부대 임무 종사자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사이코패스 성향이 너무 높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망설이지 않고 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두려움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인터뷰하면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변호사를 만났어. 자기 아래 멋진 그 야경이 멋진 곳에서 그 사람 집에 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서갖고 그 남자가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법정에 들어가는 순간 차분해져 자기는. 이 게임에서 이겨야 되는 거야. 그래서 너무 잘하는 거야. 변호사로서의 어떤 삶이 너무나 멋진 거야. 그리고 자기도 안 돼요.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내가 여기서 당신을 밀어 떨어뜨릴 수 있다는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책 쓰는 사람이 이제 난간에서 이제 물러선 거죠. 조용히 무서우니까 살짝 섬뜩해지니까. 네. 근데 그러면 내가 체포당하고 내가 감옥 가는 거 아니까 그런 거는 저지르지 않는다는 얘기를 한 명이 했고 또 하나는 의사도 이 의사는 외과 의사인데 수술실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차분해져요. 그래서 환자를 살려야 된다. 뭐 이렇게 두려운 마음 이런 거는 없어. 대신에 가장 냉정하고 우리 심박수가 줄어든대요. 가장 냉정하고 가장 칼같이 가장 그게 게임인 거야 그 사람한테는. 외과 수술 자체가. 근데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좋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그렇네. 선의로 하는 행동이 아니지만 이 사람들 어떤 기계적인 사회적 시스템에 잘 적응돼가지고 사회 전체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도 있겠다. 그리고 실제로 성공한 특수부대원이나 폭탄 해체 전문가들 있죠. 그 사람들이 사이코패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사이코패스 성향 중에 나타나는 게 뭐가 있냐면 두려움이 없고 망설임이 없고 여기서 이제 인간에 대한 어떤 양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적군을 죽이는 거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사람들은 못 죽이거든요. 그렇지. 지난번에 언급을 몇 번 한 적이 있었잖아요. 실제 전쟁이 벌어졌을 때 우리 생각에는 내가 쟤를 죽이지 않으면 쟤가 날 죽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당연히 죽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정말 많은 군인들이 그건 7, 80% 정도 되는 군인들이 뒤에서 지휘관이 없으면 안 쏘거나 이상한 데 갖다 쏘고 있는 거예요. 네. 본능적인 수준에서의 아니면 지휘관을 쏘거나. 그럴 수도 있겠다. 지휘관이셨죠. 예. 그래서 그 본능적인 수준에서 사람을 죽이는 거에 대한 그 거부가 있었던 거죠. 생각해보면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군인들이야. 근데 그 군인들이 어떤 군인들로 모여있냐면 전쟁시라고 합시다. 전시야. 우리를 보호해야 되는데 우리 군인들은 마음이 여린 사람들로 구성돼 있어요. 네. 근데 반면에 다른 군인들은 냉정한 거야.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양심이나 연민이 없어. 임무면 하는 거야. 그렇지. 그냥.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떤 군인들을 더 우대하고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느낄 것이면 당연히 후자일 거다라는. 아니죠. 전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네. 그 테베 고대 도시 테베에 예. 연인들로 구성된 무적의 부대가 있었어요. 동성애 부대. 네. 그럴 수도 있겠구나. 플라톤이 학연까지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폭탄 해체 전문가까지 나왔었어요. 폭탄 해체를 하는 경우에도 그렇네. 심박을 봤더니 폭탄 해체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심박수가 오히려 낮아지더라는 거예요. 아주 냉정해지는 거야. 보통은 두려워서 이제 미치고 팔짝 뛰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사실 그분들은 절대 사이코는 아니죠. 근데 선의를 위해서 그리고 공공의 선을 위해서 임무를 하는 분들이니까. 특히 특수부대원이랑은 전혀 다르지. 사이코패스는 월급 때문에 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럴 수도 있겠네. 근데 이제 그분들에게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굉장히 차분해지고 냉정해지고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어떤 신경 생리적으로 뭔가 어떤 특징적인 것들이 있긴 있겠네요. 보니까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그렇죠. 뭔가 다르죠. 심박이 줄어든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거든요. 그렇네.
그러면서 이제 통제하지 않는 브레이크 말씀을 지금 해주셔갖고 네. 아까 제가 그 실제로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는 정신과 의사 얘기를 했었잖아요. 상담자. 네.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인터뷰를 한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그 사람이 한 명을 되게 질투했어요. 자기가 우월해. 그 인포메이션에 있는 간호사보다는 자기가 우월한 사람이고 외모도 되게 매력적이래요. 그래서 네. 그거에 대해서 여자였어요? 네, 여자였어요. 아, 여자였어요, 의사가. 여자 상담사였어. 어. 그리고 이제 BMW 타고 가갖고 굳이 되게 좀 낡은 자동차 옆에다 세우고 그 낡은 자동차를 타는 사람이 자기 차를 볼 때마다 약간의 열등감을 느낄지 안 느낄지 모르지만 그걸 자기 우월함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의사가. 의사가. 응. 부터 들어가면서 그 인포메이션에 있는 간호사에게는 굉장히 친절한 모습을 보여주고 근데 이 사람이 질투하는 한 여자가 있었어요. 자기 동기가 있어. 근데 그 동기가 자기보다 더 예뻐. 여기선 그렇게 나와요. 외모가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자기보다 더 예쁘고 능력 있다고 인정을 받아요. 그때 담당하는 환자가 자기의 망상이 좀 줄어든 것 같아서 퇴원해도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치료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이걸 관리 매니지먼트 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치료하는 사람 의사 선생님은 이제 퇴원해도 될 것 같아요 해갖고 그 남자가 왔어요. 그때 질투하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매니지먼트 자기가 매니지먼트니까 자기의 허락을 받아야 이제 퇴원할 수 있어요. 의사는 이제 오케이를 했지만 거기다 대고 의사 선생님이 퇴원해도 된다고 한 것 같아요 선생님이라고 얘기하니까 잘못 들었다고 아니라고 그럴 리 없다고. 오히려 너무 상태가 심각해진다고 했어. 거짓말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환자한테. 근데 이 환자는 어떤 환자냐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외계인을 포함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를 적대시하고 나한테 거짓말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환자였거든요. 네. 근데 정말 유일하게 믿었던 그 의사 선생님이 자기한테 거짓말을 한다는 걸 알게 된 거잖아요. 알게 된 게 아니라 거짓말을 들은 거지. 이해가시죠? 나를 치료했었던 의사 선생님이 나한테 퇴원해도 오케이라고 했기 때문에 가서 이제 허락받으려고 갔더니 이 학생 주임 선생님은 그 선생님이 너한테 거짓말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나는 세상 모두가 나한테 거짓말을 한다라는 병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굉장히 심해진 거예요 상태가. 그리고 이 여자는 그 사이코패스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로 저 여자는 나락으로 떨어질 거야. 나의 경쟁이었던 저 사람은. 왜냐하면 지금 호전되고 있었던 이 남자가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아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일들을 벌이고 나중에 이제 결국에 들통이 나게 되는데 상담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여자가 만약에 들키지 않을 수만 있었으면 그 여자를 차로 치워 죽였을 거다. 근데 이거를 막았었던 게 뭐냐면 차에 치워 죽였을 경우에는 분명히 내가 감옥을 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른 방법으로 권모술수를 써가면서 얘를 나락으로 빠뜨리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유능한 여자 선생님이 나한테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나보다 더 유능한 게 싫은 거야. 나보다 유능하고 나보다 미모도 더 뛰어난 게 싫은 거야. 갑자기 아까 전에 깡쌤이 했었던 얘기가 갑자기 동의가 되는데 깡쌤이 그잖아. 잠재적으로 좀 위험한 것 같다. 그런데 그럴 것 같기도 하네. 왜냐면 안 들키는 방식으로는 계속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문제를 일으키네. 네.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거고. 네네. 근데 이게 되게 위험하긴 해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자기 합리화하기 쉬워져. 쟤는 사이코패스니까 저렇게 행동하는 거야. 난 잘못이 없어라고 할 수 있어. 사실 자기한테 귀책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닌 경우도 엄연히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아는 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오케이. 생각이 드는 알겠습니다. 거죠.